안녕하십니까. 약자에게 힘을 주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도발적인 문제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부자 아빠를 가난한 자녀가 먹여 살려야 하는가? 부모가 부자인데 빈자 자녀가 먹여 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더 부자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하느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한테, 자녀들한테 물어봐도 내 자녀가 나보다 부유하게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자녀들도 나는 부모보다 못 살 것 같다. 가난하게 살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국가의 발전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부모 세대와 지금 65세 이상 넘은 노인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20, 30대들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해서 옛날 부모들이 한 5년 돈 모으면 서울에 강남에 집을 마련하는 시대에 지금은 취업해서 50년을 일해도 살까 말까 같은 지역에 같은 아파트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야 우리는 고생을 했지만 국가 발전기와 내 인생 전성기가 일치해가지고 투자 기회가 많아서 부자가 됐는데 내 자녀들은 그러기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재산을 물려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빈자 자녀들에게 기대려고 하는가? 그러니 자녀도 국가도 나를 먹여 살릴 생각 말아라. 나는 내가 책임진다. 자신에게 기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하다고 하죠. 노인들 통계를 보든 우리나라 나쁜 통계들이 무척 많은데 노인 빈곤율이 21년 기준입니다. 가장 높다고 하죠. 세계 1위 37.7%.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하는 100명 있으면 줄을 딱 세웠을 때 49, 50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소득보다도 절반 미만일 때 그를 노인 빈곤에 속하는 사람, 빈곤 노인 그 비율을 노인 빈곤율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재산의 80% 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으로 하니까 소득은 적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 적은 소득에 잡히는 노인들 중에 실제로는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고령층은 7, 80%가 자가 소유자입니다. 20, 30%에 비하면은 좋은 집을 일찍 마련해서 그 부동산이 뭐 10억 안팎인 경우에 서울에서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소득은 없으니까 빈곤 노인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빈곤 노인 중에서도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60대는 부자입니다. 거기에서 조사하는 데서도 한 10% 후반만 빈곤 노인에 속하고 그 다음 70대에서는 한 30%대 그래서 60대와 70대를 합치면 30% 후반대 정도만 소득으로만 따져도 그런데 80대 이상에서는 50% 후반 거의 60% 안팎이 빈곤 노인에 속합니다. 중위소득 절반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소득 말고 재산만 따지면 그 빈곤 노인에 속한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몇십 년을 번다 하더라도 요즘은 대개 50대 초반이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년으로 보잖아요. 한 20년 정도 일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까지 버는 걸로서는 생활하고 나면 육아하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전세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서울은 전세만 해도 3억, 5억, 7억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들을 먹이 살려야 된다. 누가? 국가가. 그럼 국가가 공짜로 먹이 살립니까? 무슨 기본소득이네 무슨 복지네 뭐뭐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줍니까? 그걸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자가 부담하고 젊은 층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만 볼 때 2024년에 그 수혜자가 내년이죠. 700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25만 명 안팎 태어납니다. 30만 명 미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혜자에 들어가는, 제가 58년 개띠잖아요. 몇 달 있으면 저도 65세가 됩니다. 만 노인이 되는데 그 수혜는 못 받습니다. 한 사람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니까.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 수혜자가 700만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58년 개띠 같으면 거의 100만 안팎 이 베이비붐들이 태어났습니다. 1965년생까지 아주 많은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수혜자는 한 해에 지금 80%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몇십만씩 들어가는데 그걸 지지해야 할 사람, 부담자는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 봐도. 그래서 2030년쯤 가면은 40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만 바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이 어땠습니까? 2022년 예산이 639조던가요?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700조 안팎이라 하더라도 800조로 잡는다 하더라도 40조면은 5%잖아요. 단일 이 항목이 이렇게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그걸 또 세금을 걷어야죠.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세금 걷을 때 그걸 나눠줄 때 얼마나 이 거치는 게 뭐랄까 많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 누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 국가도 자녀도 아니고 나한테 기대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가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이게 수혜자가 늘어나는데 수혜자는 계속 받으면서 이게 이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줘? 아니 저기에서는 많이 줬는데 혜택도 늘려야 되고 폭도 늘리고 이 금액도 늘린다면은 그거에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런데 되게 이 정치하는 친구들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저쪽에서 30 주면 나는 40 줄게. 아니야 나는 50 줄게. 지금 70% 줘? 아니야 나는 80% 줄게. 전부 다 줄게. 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을 안 받아. 그 수혜를 직접 이를테면 받을 준비 적금을 안 해놓은 사람들한테는 주면서 그럼 무슨 이야기, 이게 바로 소득민주화고 경제민주화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쪽으로 기우는 정책을 펴야 표가 되는 거잖아요. 청취하는 친구들은 어찌 보면 표계산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게 그 보편적 복지를 넓혀가면서 펼 수 있겠느냐, 지속하겠느냐, 사각지대, 누수, 부담의 이 점층 계속 늘어나는 것, 점점 늘어나는 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누가. 밑에서는 계속 줄어드는데 부담해야 할 사람은. 이건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23년 올해죠. 올 3월에 가입자를 조사해 보니까 2229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말, 그러니까 무려 3개월 사이에 21만 정도가, 이제 제도상이라든가 이 수혜 이런저런 그 문제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지만 21만 명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점차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도 수령자는 계속해서 급증하죠. 제 두 아들이 있는데 평균 나누면 한 90년대생이라고 잡읍시다. 그런데 90년대생들이 수령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때가 2055년이라고 합니다. 2055. 그런데 그때 국민연금 받으려고 하면 고갈이 된대요.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계속, 지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은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걸로 보는데 그 예측은 대개는 안 맞아요. 정치하는 친구들이 계속 늦추지만 실제로는 아마 2050년에 갈라나요? 그런데 지금 그 직장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연봉 얼마면 4천, 5천, 6천 받으면 한 달에 막 45씩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은 지금 70대, 80대들이 훨씬 많이 받죠. 우리 어머니는 지금 80대 후반. 그런데 몇 년 냈을 거야. 아마 3년인가 5년? 그때 돈으로서 뭐 몇만 원. 근데 그게 지금 자식 하나폭보다 더 큽니다. 그 수혜를 얼마를 받고 있어요? 지금 60세부터 받았던가요? 한 25년, 30년 가까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것 돌아가시면서 승계가 됐으니까. 그런데 유족연금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제도는 안 바꾸고 수혜는 넓히겠다면서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무책임하게 그지없죠. 특히 운동가 출신들, 시민단체 출신들, 무슨 참여연대는 뭐네, 이 친구들 보면은 뭐 기본소득을 어찌네, 뭘 혜택을 늘리네, 액수를 더 늘리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혜자는 늘어나는, 수령자는 늘어나는데 뻔히 나와 있는데 고갈될 게, 그렇다면 많이 내고 적게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고양이 방울을 누가 다냐고요. 목에 달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친구들은. 그런데 이런 걸 어찌 보면 욕먹으면서도 해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예찬하면서 세종대왕이 한 정책은 안 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살벌하게 정책을 폈는데요. 당시 전제 군주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 말할 거 없죠. 18세 이하의 그 의료비가 65세 이상의 의료비의 25분의 1밖에 안 돼요. 곧 65세 이상이 18세 이하보다도 25배 의료비를 받는. 그러면 의료보험, 이 건강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타내겠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하려면 부담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뭐 지하철이다, 뭘 공짜로, 여기도 보면 전주에도 보면 현수막 달했는데 뭐 또 공짜로 하라, 버스 뭐 학생 차별도 하자, 노인은 어떻게 하자. 이게 다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이다, 국가부채 얼마나 급증됐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후대에 계속 그 부채를 전가하는데 후대는 인구부터가 줄어든다니까요. 인구 구조를 보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뀝니까? 과학기술 구조, 인구 구조, 인식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 중에서 틀림없이 도래하는 게 뭐예요? 인구 구조잖아요. 전쟁 나지 않는 한, 이번에 코로나처럼 그런 질병이 만연하지 않는 한 급변하지 않는다고. 인구 구조는 틀림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노령 인구는 늘어난다고요. 즉 보편적 노령 복지를 펴면 펼수록 그 부담은 커지고, 그 다음에 그 부담을 해야 할 젊은이는 줄어든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합니까? 정치하는 친구들 5년만 생각하잖아요. 5년만. 국회의원들 4년만 생각하잖아요. 준다고만 하잖아요. 좀 부담이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부담 지우니까 좀 참아달라, 안 참아요. 노인은 증가하고 청년은 감소하는데, 그리고 청년 세대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도 더 가난하리라고 부모 세대마저도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는, 옛날 부모들 참 자녀 5씩 낳아서 가난하게 낳아서 부자로 죽죠. 지금 자녀들은 부자로 태어나서 아마 가난하게 죽지 않을까, 그런 예감 많을 텐데, 그러면 상생하려면, 서로 살려면 서로 부담을 같이 져야 되죠. 자녀와 부모가 부담을 같이 져야 된다고요. 종이도,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는데 요즘은 백지장 맞들었다가는 찢어진다고 하는데, 찢어지지 않게 맞들어야죠.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소득 변화를 보면, 우리 경우를 보면은 그 어머니 30년대 말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소득 통계 같은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지 않았는가 봐요. 그런데 2021년 기준을 보니까 32,661달러였네요. 1인당 국민소득이. 환율 1,200원으로 잡으면 약 3,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많이 냈기 때문에 뭐 하여간 3천만 원이라 해도 이거 거창한 거죠. 3,600만 원만 잡아도 한 달에 300만 원 소득인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둘이면 7,200 소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중위로 따지면은 많이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평균을 높여놔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58년 개띠인데, 58년 개띠가 언제 그때는 이제 소득을 이렇게 집계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한 200가구 안팎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53년부터인가 조사했대요. 한 59년까지는 그랬다고 하는데 대략 약 한 70달러였다고 합니다. 70달러. 제가 태어나는 해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였어요. 그런데 저는 몇 배 인생을 살았습니까? 32,661달러니까 나눠보니까 466배였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저보다 20년이었지만 거의 1000배 안팎의 소득 증가가 있었을 것이고, 저는 466배. 제 자녀들 90년대로 이렇게 평균해가지고 나누면 90년 소득이 6,610달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보니까 32,661달러 4.94배. 4.94배. 자, 저 반절 이상 살았잖아요. 지금 33년 살았잖아요. 만 33세 안팎인데 제 인생 절반쯤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466배나 늘어나는 시기에 살았고, 자녀는 태어나서 33년이나 살았는데 4점 국민소득이 94배, 5배도 안 늘었어요. 그러니 국민소득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늘릴 때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요. 저 같은 세대. 우리 부모 세대도 맞죠. 그러나 부모 세대는 자녀들 키우느라고 못 받고, 우리 세대는 그래서 지금 노인 빈곤율에서도 60대가 낮고, 60대는 65세부터 이렇게 되니까 한 5년인데, 이렇게 나이가 젊은 노인일수록 노인 빈곤율도 낮고 부자가 많아요. 오히려 70대, 80대 넘어가면 자녀들한테 희생하고 자녀들한테 모든 걸 쏟아 붓느라고 여유가 없었고, 저희는 어찌 보면 국가 발전, 63년부터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계 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요란했습니다. 1차, 2차 해가지고 뭐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운동, 뭐 수출 몇 억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부모, 저 자녀 세대별 소득 변화에서 보듯이 이 교육 기회나 투자 기회나 얼마나 우리가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리고 제 부모 세대에서도 배운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사실은 공로도 많았지만 혜택도 많은 거예요. 그 공로를 자녀한테만 했는데도 국가에서 받는 수가 있고, 실제로 자기가 자녀에게도 하고 국가에게도 기여한 다음에 그 기여 공로를 받는 수도 있는 거죠. 복지라는 것은 이제 이게 보편복지라는 것은 뭐 꼭 공로를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모들을 그렇게 봉양해야 하는 이 세대, 우리 세대가 그렇죠. 낀 세대라고 하죠. 그러나 자녀의 봉양은 받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 세대는 국민 연금만 해도 혜택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10년 넘게 잡았는데 아주 조금 우리 어머니보다 뭐 몇 배 안 나와요. 어머니 근데 5년도 아마 5년 안팎 넣었을 건데 몇만 원 넣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혜택을 오래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발전기와 국가 발전기와 개인 발전기가 겹쳤던 우리 세대는 조금만 똑똑하고 똘방지게 놀았으면 투자 기회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부자 부모들은 좀 빈자 자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꼭 가정으로 국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가로 보자는 이야기죠. 부자 아빠들이 많은 세대에서, 부를 축적하기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은 세대에서 이 빈자 세대, 빈자 자녀들, 그나마 숫자도 확 줄어드는데 그들에게 계속 이 부채를 전가해 가면서, 부담을 전가해 가면서 그 수혜를 입어야서 되겠느냐. 이 복지국가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같은 데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저 북유럽이네 뭐네 스웨덴이나 핀란드 찾지만, 거기서도 이 복지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그런 차원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처럼 생애 출산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민자라든가 이런 걸 받는 측면들도 있고, 우리나라 참 이 노소 갈등의
요인이 꽤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젊은 층을 잘 어찌 보면 포용해야 되는데, 이준석 이게 하는 거 보면 이 윤석열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 30, 40대를 등 돌리게 해가지고 중도층을 등 돌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참 정치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건희가 말했듯이 사료, 맞아요. 사료가 아니라 만류예요. 만류, 끝요. 기업인 인류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업이 최고죠. 인류죠. 어떤 차원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부자 아빠를 가난한 자녀가 먹여 살려야 하는가, 부자 부모를 빈자 자녀가 먹여 살려야 하는가 하는 도발적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